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33차 에이펙 정상회의가 31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한미, 미중 관세와 무역 갈등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20년 전에 그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보다도 더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청취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특히 에이펙 회담이 이제 다른 그 협의체와 달리 굉장히 옅은 의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비중 있는 분 정상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네.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 비중 있는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뤄질 수 있는 성질이고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경제회담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선 변곡점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곡점의 하나로 사실 최고의 관심을 받는 게 결국은 한미 관세 협상일 텐데요. 오늘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또 러트닝 상무장관을 만났어요. 에이펙 계기로 일단 타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타결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타결이라는 의미가 대체로 보면 이제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을 거고요. 어그리먼트가 있을 거고 네. 타결도 완전 타결이냐 부분 타결이냐 또 의사 접견 정도냐 하는 측면에 얘기가 정해져야 지금까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타결인데 왜 타결됐는데 또 협상하지 하는 이런 측면의 의미를 풀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트럼프의 그 관세 협상은 forever negotiatio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세 협상은 계속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결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다가 다른 변화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아마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타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타결에 있어서는 일단 이게 이행되려면 구속력 있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양해각서나 비명록 가지고는 안 되고 한미 정상 에이펙 그 이렇게 회담을 계획해서 공동선언문 같은 팩트 시트가 나와야지 네. 앞으로 이행 경영에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타결 자체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오면 네. 그렇게 여기에 의미를 보이는 것보다는 국제 네.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얼마큼 증대시키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근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제 협상은 우리의 국익을 증대하는 게 개성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에 이렇게 협상해서 우리의 국익을 얼마큼 증대시키느냐 하는 이 측면의 초점에 대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협상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최근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구윤철 부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접했는데요. 그 스와프 얘기는 좀 비중이 이제 뒤로 간 것 같고요. 이제 3,500억 달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갖고 지금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타결이라는 데 너무 매몰되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3,500억 달러를 놓고 지금 한미 간에 가장 지금 밀고 당기기가 가장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될 구성안이라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세가 계속 협상이 지속되는 포레버 네고티에이션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관련된 사람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사실 그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3,500달러는 우리의 어떤 규모를 가든 간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GDP 대비해서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3,500달러는 외화를 마련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외 순자산 대비해서는 한 이 수준이 한 33% 정도 그리고 외환 보유고 수준에 대해서는 84에서 8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를 우리가 줄이는 것이 최선책인데 네. 미국의 요구대로 이렇게 보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면 차선책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선책이 다양한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한미 간 통화 수합에서 그것도 형태가 무제한이냐 제한적이냐 또 아르헨티나 방식이냐 하는 쪽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서가 Fed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그 관세 협상단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제자리에 오는 것 같습니다. 3,500달러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면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익증대니까 네. 결과적으로 현금 비중을 얼만큼 줄일 것이냐. 그리고 실행 기간을 얼만큼 길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3,500억 달 담을 때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쪽을 어떻게 다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됐을 때도 우리가 대비책을 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는 제3의 대안은 뭐를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이렇게 소환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2001년에 최양화 이슈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렇게 통화 사업을 통해서 미국의 그 이렇게 외화 요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의 대안도 얼마든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관세 협상의 대안으로 마련해 가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외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가 반도체 공급망,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들이 많은데요. 너무 뭐 이게 다 굵직굵직가 아니라서 하나로 얘기 질문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지금 당장에는 이 3,500불에 워낙 그 관심이 모아져 있는데요. 요 안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네. 될까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네. 근데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가 4월 이렇게 3일 날, 4일 날 이때 대비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정책적으로 되는 건 정치적으로 보면 기업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정권 교체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문제조차도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이 있습니다는 여기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카 문제라든가 여기다 인플레 감축법 문제라든가 반도체 공급망을 한 번에 가져갈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협상을 이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고 또 국익증대라는 관점에서 얼마큼 이것이 이렇게 바람직한 대안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세 협상도 그렇고 마스카도 예. 그렇고 반도체 공급도 이거 굉장히 단순한 대안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걸 한꺼번에 가져갔을 때 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의 그 경험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효율성 증대시키는 것이 국익증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우리가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핏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데요. 네. 다양한 이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협상력이 아무래도 열의에 있는 국가거든요. 예. 이런 걸 모두가 가져갔을 때는 언론에 보도하기는 좋을 겁니다.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 우리의 국익증대고 네. 더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도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한하기로 알려지고 있고 거의 뭐 이 자체는 참석 자체는 대부분 다 확정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도 굉장히 지금 치열하잖아요. 네. 네. 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트럼프 정부의 그 집권 1기도 그렇고 집권 2기도 그렇고 대부분 다 미국의 그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은 중개에 초점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난 모습 보면 중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과 일본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이 굉장히 아주 그냥 희생을 강조하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측면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 미국과의 협상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의 합의 때와 달리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특히 전승절 계기로 해서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사실 재구축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미국과의 가는 문제에서 보면 그것이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엔타이 덤핑 상계 관세를 떼린다든가 수출돌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한다든가 항만 수출을 맞대응한다든가 대두와 관련해서 막대응한다든가 하는 측면은 중국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가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에서는 아킬레스腱을 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 중국의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전향적 입장이 태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향적 입장이 나오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전향적 입장이 태보기는 그 자세를 계속해 간다면 네네네. 자 미중 간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타결의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트럼프 입장에서 수세적 입장이고 또 지금 중국이 공세적으로 가고 있는 힛돌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네. 굉장히 미국 경제 악일선을 갈 거기 때문에 예. 미국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입장에서 내놓을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트럼프 얘기할 때는 타코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타코 얘기냐 이런 측면에서 멕시카의 뭐 저게 아니고요. 트럼프 이렇게 always 치킨 아웃이라 그래서 네. 항상 이제 국물을 팬다는 네. 얘기거든요. 트럼프 오레이스 치킨 아웃. 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되는데요. 그러면 2023년에 샌프란 정상회담에서 강한 의미의 합의가 되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됐다면 미중 간의 관계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관계로 이렇게 되지만 이번에는 옅은 의미의 샌프란시스코 합의는 나오지 않겠느냐. 옅은 의미의 샌프란시스코 합의. 그렇다고 본다면 샌프란 정상회담에 그때 미중 간 마찰인 미중 간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공존의 시대로 앞으로 가겠느냐 하는 측면은 지금 중국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금리 얘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네네. 한국은행이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린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는 지금 분명히 이제 제1선 목표인 물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 한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까지 보면 경기보다는 부동산이라든가 네. 가계부채 문제 이제 신경 썼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강남이라든가 하는 게 부동산 문제가 앞서 두 전 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사실은 그 우리의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인 강풍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금리는 동결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금리 정책이라는 건 전국민이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자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면 상대로 피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해야 돼도 이 금리 동결에 따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질적 선별적 정책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금리는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에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마저가 한 번 더 금통회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하느니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네, 예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좀 원래 인하를 예상했다가 동결한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통화 정책의 목적이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 문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강도 있는 정책이라도 강남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의 기대 심리를 잡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한 달 후에 한 달 조금 지난 후에 11월 마지막 회의에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또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정책이 어느 때 어느 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잡히면 뭐 경기 문제를 생각해서 금리를 내릴 거고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동결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